98년도 졸업을 했고요. 학교에서는 해부학 교실에서 공부를 좀 했고 외과를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SKCD라는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원주에서 개업한 지는 2005년부터 해서 20년이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어디신지 보시면 아시겠죠? 잘 보시면 저 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참 큽니다. 이게 원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건물이 이제 좀 먼저 지었던 1, 4억이고요. 두 번째 그 낮은 건물이 2, 4억입니다. 실제 상주에서 근무를 하시는 그 직원들이 한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 아주 원주가 한 40만 정도 되지 않는 중소도시긴 하지만 아침에 제가 이쪽으로 출근을 하다 보면 강남 선릉에서 이렇게 출근하는 그런 출근의 대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제 치과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환자로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심평원에 다니시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기서 개원했던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전을 한 것은 이제 좀 있으면 만 2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실제는 구 시내에 있는 시장 통해서 개업을 하고 있다가 어찌어찌 하여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가장 저도 크게 걱정을 했던 것이 우리가 맨날 심평원, 심평여 이런 약간의 비하적인 그런 하소연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도 여기 왔을 때 철저하게 보험에 기반한 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많이 지금 또 잘 해주고 계신 그냥 보험수가에 따른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원칙만 잘 지켜서 진료를 하신다면 오히려 이 심평원에 계신 분들이 이해가 훨씬 빠르시고 진료에 대한 그 호응도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의 하나로서 엔도이즈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다는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장비들 많죠. 지금 우리가 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이게 전기 수술기냐 처음에는 플라즈마 약간의 그 광고의 마케팅으로서 플라즈마 치료기로서의 개념으로 조금 더 많이 소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 수술기라는 것이 예전에는 전기 소작기라는 말로도 많이 보비라는 가장 대표적인 장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앞에서 보고 계신 엔도이즈라는 장비고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죠. 근데 과연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프로토콜에 맞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이긴 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한 그 이론적 바탕을 저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의 그 단어나 하나의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찾아보니까 라디오 서저리라는 이런 논문도 있었고요. 우리 장비는 지금 엔도이즈라는 장비는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한 RF 장비라고 지금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과연 그 주파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고주파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그 이론적 바탕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일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제 머릿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저주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크로웨이브에 있는 그 주파수까지 아주 많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용하는 것이 RF, 그 중에서도 낮은 부분에 그 킬로헤르츠대 장비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죠. 주파수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많아지는 것은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의 그림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높은 주파수가 당연히 그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되니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힘이 우리 그 치료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공부하면서 그 여러 장비에 대해서 그
용어들을 정리하다 보니 저항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임피던스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직류, 우리가 뭐 건전지를 비롯한 직류 전원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찾아봤고요.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와 전압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엔도위즈 안내 책자에 있던 내용입니다. 저항은 킬로헤르츠 장비를 연결하거나 메가헤르츠 장비를 연결하거나 저항값은 같다. 하지만 우리 인체는 주파수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하니까 인체에서는 임피던스라 명명한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킬로헤르츠 제품과 메가헤르츠 제품이 똑같은 출력을 낸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고주파열이 발생된다. 마지막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메가헤르츠대 제품 출력 트랜스 공신 코일 매칭으로 킬로헤르츠 제품보다 낮은 임피던스에서 전압이 더 떨어집니다. 제가 이게 지금 제품 안내서에 보면서 아주 여러 번 읽었던 문장인데요. 위에 자체 문장으로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GPT의 도움을 얻어서 해석을 다시 해봤더니 이것이 메가헤르츠대 장치가 킬로헤르츠 장치보다 특정 조건에서는 전압 강화가 더 심하게 발생한다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류에서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저항이 낮아지고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엔도위즈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손잡이를 잡고 근관 파일에 실제 적용을 하게 되죠. 적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접촉 저항이 면적이 좁아질수록 임피던스가 높아지고 그 임피던스가 높은 부분에서 고주파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류가 우리 인체를 통해서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손잡이를 통한 전류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건조한 손은 물을 좀 묻혀서 땀이 흐르게 한 다음에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파일 밑에 그림을 보시면 파일을 꽂아서 저희가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윗부분, 아랫부분, 밑에 부분 각각이 임피던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높은 가장 낮은 근단 쪽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발생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근관 파일에 우리가 적용을 하실 때 파일을 근관에 정확하게 바인딩이 된 상태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열 자극을 가해서 치료의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지금 엔도위즈 장비를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 알고 있는 지인 동료 중에 이 플라젠이라는 장비를 조금 더 저보다 일찍 접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매일 사용을 하면서 괜찮아 한번 써봐 했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젠은 아시다시피 이런 임피던스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실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플라젠이라는 장비와 엔도이즈 장비를 동시에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플라젠이라는 장비를 보시면 이렇게 임피던스가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항기값이 떨어짐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잔사나 염증 물질이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럼 이게 완전히 정말 사라진 것으로 판단되느냐라고 회사에 질의를 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친구한테도 물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여기 폴라젠 측에서도 계속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파일이 지금 그 적용을 하실 때 저렇게 공간에 정확하게 바인딩이 되고 혹시나 리엔도를 하거나 아니면 골드 크라운이든 뭔가 씌워져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부위에 닿지 않게 하셔야 그쪽에 에너지가 집중돼서 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는 설명인 것 같아 제가 사진을 따왔습니다. 또 다른 장비로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메가헤르츠대 장비를 또 소개하죠. 과연 이건 더 치료가 잘 될까? 어쨌든 더 큰 그 주파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더 세밀한 주파수 부분이 생기고 실제 수술 장비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잘 만들어진 장비라고 하면 아주 클린컷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엔도 영역에서는 아직은 뭐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었고요. 우리 매일 사용하는 루트GX라는 장비도 아실 겁니다. 저는 루트GX1을 사용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루트GX3라는 장비가 해서 일본에서는 출시가 되었고 이번에 출시돼서 나온 걸 보면 뒤쪽이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 엔도이즈가 가지고 있는 하이 프리퀀시 컨덕션, 이 고주파 장비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나왔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효능으로서 보시면 그 펄프에 초기 치료에 있어서 펄프를 제거하고 또 그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접근되지 못한 부분에 펄프까지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지혈의 효과 이런 거를 광고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근거를 찾기 위해서 찾아본 논문이었는데요. 그 라디오 서저리 이 부분이 혹시 우리 사용하는 근관 치료에 뭔가 영향이 있을까 하고 잘 읽어봤더니 실제 이 내용에서는 수술 장비로서 뭐만 입증이 된 내용들을 그 논문으로서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논문들을 좀 찾아보면서 어쨌든 임상적 효능으로서 나타난 것을 보면 일단 그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 이건 논문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타진 통증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았고 그래서 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까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면 근관 충전까지 필요한 진료 방문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실제 닿지 않는 부분들까지 치수 조직과 무기 조직을 제거하는 데 최적의 효능을 보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근단 치주염 환자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였다. 그럼으로써 치근단 주위염증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논문들의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논문을 보면 그것이 그 염증 자체를 감염 자체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치유 과정 자체를 촉진하는 효과도 되었다는 논문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장비를 사용을 하면서 뭔가 이론적 근거를 얻고 싶어서 찾아봤던 논문이나 이론적 근반에 대해서 재미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그 케이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수염의 경우 제가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치아가 깨져 있고 환자분이 이제 통증을 시리고 통증을 호소해서 왔는데요. 위에 보시는 사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큐레이라는 장비입니다. 우식증 진단 장비로서 사용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엔도를 하거나 아니면 크랙 환자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 이런 우식 환자에 대해서는 꼭 제가 한 번씩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증이 있어서 근관치료 과정을 통해 당일 발수 군충을 하였고 일단 충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이후에 환자분은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면서 다시 내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보니까 그 근단부에 끝까지 저희가 접근을 하지 못했고 치수 조직에 잔사가 남아서 통증을 해소하지 않았나 싶어 리엔도를 시행하였고 그날 다시 충전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증상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두 번째 환자는 인내이를 가진 환자가 통증이 있어서 신경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요. 아까 어떤 선생님의 질문에서도 느꼈지만 제가 첫 번째 충전을 하였는데 언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이제 언더가 됐으니까 잘못해서 다시 충전을 제거하고 했더니 또 오버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걸 또 제거하고 근관장에 맞춘 충전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진을 이런 케이스들을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외과를 전공을 했었고 일반적인 이런 근관치료를 많이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근관치료 자체가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일반 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환자들의 수루 통증이나 관리가 편안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전체적인 그 잇몸 치료를 원하셔서 내원을 하신 분인데 기본적인 잇몸 치료를 내원하시고 진행을 하고 살펴보니 17번 근심부의 우식이 심해서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번 내원 시에 충전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전 처치를 하고 크라운을 진행을 한 상태에서 환자분은 왼쪽 아래에 임플란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연하게 임플란트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17번 부위 엔도를 한 부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왼쪽 부위에 보철 부위가 검게 보인다는 그 주소로 내원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 큐레이로 찍었을 때 근심부에 우식이 보여서 이걸 먼저 처리를 했고요. 17번 부위의 우식이 지금 보시면 저렇게 일반적인 형태로만 보면 약간의 그 캐비티만 있었지만 실제 큐레이 영상으로 보면 많은 크랙이 보여서 엔도를 바로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내원, 두 번째 내원 시에 충전을 했습니다. 네. 다음 환자분은 오른쪽 아래에 구멍이 생겨서 내원을 하신 분이신데 오른쪽 아래 지금 보면 46번, 47번 부위에 인내이가 있었고요. 이거는 4월 23일에 이제 내원을 하셨지만 실제 그 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고 환자분이 구멍이 났다고 한 것은 46번 부위에 인내이가 이제 탈락이 되면서 내원을 하셨고요. 인내이 하방에 심한 2차 우식이 발생을 해서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2월 4일이었는데요. 환자분의 사정상 수술을 하게 돼서 한 달 정도 내원을 못 하시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 어떠한 통통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셨고 다음 내원 시 충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러 부위에 이제 우식증이 보이시죠. 근데 급하게 해외에 한 3개월 정도 나가게 되어 있는 사정이셨고요. 그래서 그날 오신 날 당일 근관 충전을 시행을 했고 그동안 다시 내원을 하실 때까지 불편감을 호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음 환자분도 이러한 우식증을 가지고 계셨고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 바로 다음 내원에
근간 충전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근간 충전을 시행하고 크라운을 한 이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치수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근단 치주염에 대한 케이스들을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16번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던 환자분이셨는데요. 21번 부위에 크라운이 되어 있죠. 21번 부위에 크라운이 되어 있었는데 리전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환자분이 알고는 계셨지만 통증에 대해서 호소를 하지 않으셨고, 또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은 대부분 바로 치료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너무 아프고 부으니까 오셨고요. CT를 찍어봤을 때 근다음 부위에 큰 병소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근간 충전물을 제거하고 약간 오버를 시켜서 엔도위즈 자극을 가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때는 이제 바깥쪽에 치은도 부어 있었고 퍼스도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제를 처치하지 않고 이제 환자분을 이제 귀가시켜드리고 다음 날 내원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엔도위즈를 통해 자극을 가했고요. 이날은 제가 이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약제를 넣고 환자분을 귀가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물론 우리가 컨벤셔널한 근관 치료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또 드라마틱하게 나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엔도위즈 이 자극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그날부터 대부분 통증이 사라지는 거를 저도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치료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원 시에 근관 충전을 시행을 하였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43번 부위에 지금 보면 근단 병소가 보이실 텐데 이분이 아프다고 호소하신 거는 25년 5월 30일이신데 지금 사진은 24년도 5월 16일. 그때도 병소는 있었고 환자분은 병소를 알려드렸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치료를 진행 원하시지 않죠. 그때 찍어놓은 이제 임상 사진들을 보시면 뭐 많이 변색도 되어 있고 좋지 않은 상태죠. 하지만 환자분은 이제 치료를 원하지 않으셨고 두 번 25년도 2월 26일에 오셨을 때 약간의 병소가 커졌지만 이때도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않을 때는 이제 치료를 진행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5월 30일 오셨을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부었고 그래서 재근관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재근관 치료를 시행을 할 때는 파일을 약간은 오버시켜서 항상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원 하셨을 때 보시면 많은 병소에 일단 치근단 사진으로 봤을 때의 방사선 투과성을 100% 평가할 수는 없지만 병소의 크기가 줄어 있다고 평가가 되었고 임상 증상도 많이 해소가 되어서 그날 충전을 시행을 하였고요. 계속 체크를 해본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한 3달이 지난 이후에 체크업으로 오셨을 때 병소가 많이 줄어들었고 환자분은 증상에 대해서는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46번 보셔도 46번 부위에 치근단 병소가 있고 나이가 지금 20살인데 아주 어린 초등학생 때 나이에 이제 근관 치료를 시행을 했고 그때는 아마 뭐 치근단이 다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의 근관 충전 상태였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보시면 이 환자가 그런데 23년도에도 내원을 했고요. 그때도 이런 병소는 가지고 있었지만 증상을 호소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치료를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많이 붓고 아팠을 경우 이제 제가 CT를 찍어봤을 때 근단 병소가 저렇게 좀 컸고요.
그래서 이제 크라운을 제거하고 재근관 치료를 시행해봐야겠다 했습니다. 근관 내 그 충전물을 제거하고 통법적인 대로 근관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증상이 바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많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근관 충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관 충전 시행을 하고 크라운을 했을 때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예. 이 환자분은 최근의 환자분이신데 왼쪽 위 어금니에 이제 물집이 크게 잡히고 타치과에서 발치를 권유받아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었고요. 보시면 27번 부위에 라디오루선 씨가 아주 크게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엔도 CT 사진을 봤을 때 그 상악동 부위까지 이제 병소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고, 어쨌든 뭐 일반적인 엔도 과정에서도 이 증상이 많이 개선되고 엑스레이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엔도를 시행을 하였고 통법적인 사항대로 근관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전까지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불과 2주지만 다시 찍은 CT 사진을 보면 병소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 이제 근관과 치조골에 발생된 병소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분도 오셨을 때 아주 통증도 심하셨고 발치에 대한 걱정도 심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고 빠른 회복을 보인다고 하면 환자분들은 그다음부터는 아주 순한 양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게 되시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복합되어 있을 때의 이제 경우입니다. 왼쪽 아래 치아가 많이 아파서 오신 분이고요. 처음에는 36번 크라운 부위일까? 아니면 37번 충전물 인레이 부위일까? 이렇게 봤는데요. 큐레이로 검사를 해봤을 때 저렇게 많은 크랙 라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큐레이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경우가 왔을 때 그냥 인레이를 제거해 보고 그냥 GI 등으로 진정 처치를 해볼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엔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는 환자분에게 크랙의 의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통법적인 근관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보셨을 때 크랙 라인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하지만 증상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크랙 라인이 있지만 크라운으로 이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크라운으로 이제 수복을 하려고 한 날 보니 환자분이 저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크랙 라인이 너무 깊은 것이 이제 엔도를 통해서 자극이 이루어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파절이 이루어졌고요. 환자분의 동의하에 그날 바로 임플란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선생님들도 그 신경치료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 파절이 이루어져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셨을 건데요. 이런 경우 환자분하고의 납보나 그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많은 트러블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실제적으로 느꼈던 통증이나 증상은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까지 잘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러 우식증과 잇몸 질환을 이유로 전체적인 검진을 위해서 내원을 하셨고 일반적인 잇몸 치료를 과정을 진행을 한 이후에 치아 하나하나씩 검진을 하다 보니 16번 부위에 우식증이 심하게 있는 것을 보고 근관 치료를 시행을 하였고 이해법에 통해서 근관 충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통증과 불편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환자분은 바로 다음 치료 과정들로 이행이 될 수 있었고 첫 번째 전치부의 브릿지 부위의 심미적 불안감 그리고 33번 부위의 우식증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처치를 원하셨습니다.
전치부 리엔도 과정을 통해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에 근관 충전까지 다 시행을 하였고 이 과정 중에 큰 불편감이 호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12번 부위는 근관장 끝까지 접근이 되었는데요. 21번 부위는 근관이 석회화 되었는지 끝까지는 자극을 가하지 못했고 다만 충분히 그 장비를 사용하여 자극을 가해서 증상이 없는 건 확인되고 보철은 진행되었습니다. 33번 부위에 제 신경치료도 진행을 당일반수근충으로 하였고요. 특성상 크라운으로까지 이행하지는 못했고 레진 충전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또 그렇게 해서 11월 한 5, 6개월 지난 이후에 팔로우업 사진입니다. 처음 시행하였던 16번 근관치료 부위나 전치부, 다음 33번 부위까지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관찰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까지의 그 케이스들로 제가 겪었던 당혹스러운 사항들이나 아니면 실제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날 엔도위즈를 적용하시고 두 번째 내원을 했는데 핸드 파일을 조정했을 때 통증은 대부분 과잉기구 조작이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아까 첫 번째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일이 정확하게 근단에 바인딩 없이 조사된 경우에는 근처의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 만곡의 S커브 근관이나 치관부의 파일이 아까도 보신 것처럼 바인딩 경우가 그런 경우였고요. 근관 치료를 하다 보면 두 번째 내원 시 통증을 물론 엔도위즈를 사용을 하면서는 제가 예전에 NaOCL을 사용을 했을 때 근관 치료를 했을 때에 비하면 통증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통증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 유기조직에 의한 감염이거나 역시 과잉기구 조작 혹은 임시 충전물의 이제 탈락에 의한 근관 내 오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도위즈를 사용하게 되면서 당일반수근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우리 술자들이 느끼는 게 당일반수근충하면 이제 아플까봐 혹시 이제 많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루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직일 충전 시에는 근관을 확대 또는 성형하면서 발생하는 측은대한 자극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충전이라는 술식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또 이 이승준 교수님이 쓰신 책에 해답이라면 해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실 때 제가 생각하는 꼭 지키셔야 될 부분들은 저런 것들입니다. 근관은 꼭 습윤 상태에서 근관이 반드시 그러니까 습윤 상태에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혹시나 충분한 용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극을 하시게 되면 전기 스파크가 튈 정도로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상화질이 타는 경우도 너무 센 에너지 A모드 같은 경우로 여러 번 자극을 가하면 발생이 되었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엔도를 하는 과정에서 옆에 어시스트 선생님들이 이제 석션을 해주시면 너무 과하게 석션을 안쪽이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과하게 이렇게 석션을 해주시면 일반적인 NaOC를 적용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크게 없겠지만 우리가 전기 자극을 가하는 입장에서는 꼭 이 수분 상태를 적용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정확하게 아직 이론적으로 이게 입증된 바는 없지만 어쨌든 물이 있는 상태에서 큰 전기 에너지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활성 라디칼이라고 하는 OH기가 발생을 할 거고 OH기는 무엇보다도 강한 염증의 치료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찾다 보니 이제 수중 방전이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근데 이게 수중 방전은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발현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엔도위즈가 아닌 이제 또 다른 이제 폴라젠 쪽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대부분 선생님들은 지금 MTA 실러 저는 MTA 실러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MTA 실러 사용하실 때는 이건 분명히 완전히 근관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페이퍼 포인트로 찍어 보셨을 때 완전히 이게 다 마른 상태까지 한 다음에 MTA 실러를 적용하시면 제대로 된 경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전 시엔 당연히 지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이건 똑같은 얘기지만 장비에 조사를 하실 때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관 내 고주파 작용에 따른 효과는 이런 효과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극을 크게 가했을 때 우리 다음에 강의하실 김영호 원장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영상이 있는데 실제 폭발하는 것처럼 아주 마이크로 버블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자체가 충격파로서 근관 세척에 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확하게 입증이 아직 된 건 아니겠지만 라디칼 OH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장비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는 고주파에 의한 열에 의해서 염증 조직이 제거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찾다 보니까 요새 이제 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NaOCl만 아닌 AD63이라는 또 이 화학적 세정액을 통해서 장비 사용하시는 거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개원이의 입장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한 가지가 제일 좋다라고는 저 개원이 입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또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유용성으로서는 이제 석회화된 근관에서 정말로 뚫리지 않는 경우에 이제 적용을 했을 때도 이제 좋았고요. 재근관 치료할 때 당연히 열을 가하기 때문에 GP-코온의 연화가 이루어졌고 해부학적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에서의 한계성 극복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펄펙토미가 아닌 바이탈 펄프 세라피, 쉽게 하면 펄포토미죠. 윗부분만 제거를 하는 거. 예전엔 FC를 이용하기도 했고 여러 약제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리엔도를 통해서 열어보면은 커튼 펠렛에 묻혀져 있는 뭔지 모를 약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루치라는 업체에서 이제 MTA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 내용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치수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며 얼마나 약제를 적용을 해서 이 펄프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엔도셈이라는 엔도위즈 장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 자체는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우식증 제거하고 아까 얘기한 치수 절단을 하는데 어디까지 제거하는지 참 모르겠죠.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핀포인트 노출된 부분만 제거하라고 했고 요새 대체적인 것은 근관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으로 해서 1, 2mm 정도는 들어가라. 그거에 맞는 파일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제를 도포하고 그 위에는 이제 밀봉을 통해서 이제 수복제로 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NaOCl이죠. NaOCl 얼마나 적용해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VPT라는 술식을 할 때 아주 가끔만 제가 아직은 NaOCl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엔도를 진행을 하면서 전혀 NaOCl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5년 이상은 된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겪으셨을 NaOCl로 인한 화학적인 번 사고나 환자분의 옷이나 피부 쪽에서도 한두 번씩은 다 겪어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폐해를 저는 한두 번 겪어보고 나니까 이건 안 쓰는 게 좋겠다, 안 쓸 수 있다면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NaOCl의 이 기능이 지금 보면 화학적으로 고정을 하는 거죠. 화학적으로. 그럼 화학적으로 고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장비를 통해서 열을 통해서 열로 고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이제 어린 아이들의 같은 경우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우식증이 생겼을 때 적용을 해보고 있고요. 14번 치아 우식증 보시면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됐죠. 그래서 그날 윗부분만 제거를 하고 엔도이즈로 적용을 했습니다. 별로 증상 없어서 윗부분에 충전으로만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왼쪽 윗부분에 잇몸이 많이 부어서 보시면 24번, 25번 부위 약간 라디오 루선스가 보이실 텐데요. 실제 이 환자는 교정을 하고자 온 환자였고요. 그래서 진단을 다 진행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교정 진단 사진들이 찍혀져 있고요. 근데 교정 진단 설명하려고 온 날 보니 저렇게 확 부어서 왔더라고요. 이 환자는 치외치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는 이걸 병소로 생각하지 않고 아직 치근단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하는 거로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보니 상당히 많은 양이 파괴가 됐고 저 상악동 쪽에도 상당히 부종이 심하죠.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생활력이 강해서 두 번째 내원시에 병소가 많이 줄어 보이네. 그리고 세 번째 내원시 보니까 거의 치근단 사진에서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CT로 봤을 때 어른에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상악동 내 병소는 거의 안 보이죠. 실제 보면 이거 2주밖에 되지 않은 사진이거든요. 크게 골이 파괴됐던 부위도 빨리 치유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안에서 퍼스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깊게 조사를 했습니다. 또 37번이 지금 이제 우식증이 생겨서 온 환자였고요. 약간 핀포인트로 통증은 있었고 핀포인트로 노출됐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도 저 정도만 막을 것인가 아니면 근관내까지 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 제거를 하고 할 것인가 아직도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최소한의 범위에 이렇게 VPT를 할 때 제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빨리 지혈이 NaOCL을 하는 것보다는 저 경험상으로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엔도를 하게 된다거나 하면 또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접근법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책임질 수 있다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이런 개념 이 프로토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경우 이제 저희 청소년층의 친구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B모드, 일단 A모드는 좀 많이 강렬해서요. B모드로 지혈을 시행을 해보고 B모드 지혈이 안 됐을 경우에만 A모드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NaOCL로 소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체크포인트로 뭐 다 아시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요. 심장박동기 있는 분한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실 거고 NaOCL 같이 병용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증류수나 HOCL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용수로 저는 사용을 하는 노바케어를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그 ppm이 높은 드래곤빔이라는 그 HOCL 생성기를 통한 액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업가에서 바쁘시긴 하겠지만 러버댐은 사용을 하시고 엔도를 하는 것이 물론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러버댐 장착 시간이 5초 내외라고 생각이 드는데 엔도이즈 사용하면서 더 빨리 엔도를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적용을 할 때 이제 혹시나 이제 번 같은 사고 그다음에 감염의 위험성을 이제 배제한다는 의미에서는 러버댐 사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